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부라 불리는 비트코인은 과연 금융의 혁명일까요? 아니면 실체 없는 거대한 거품일까요? 비트코인은 중앙의 통제 없이도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공유하며 완벽한 신뢰를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믿음이 사라지면 소멸하는 팅커벨 요정과 같은 팅커벨 효과에 불과하다고 날석에 비판합니다. 2010년 피자 두 판에 거래되던 시절을 지나 2021년에는 8천만 원을 돌파하며 자산 가치의 극단적인 충돌을 보여주었죠.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은 JP모건의 장밋빛 전망과 영원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공포 섞인 경고 사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금융위기의 순간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2008년 미국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 위험한 대출 상품들을 안전한 것처럼 포장해 전 세계에 팔아넘겼고 집값은 영원히 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젠가탑의 아래쪽 조각을 빼내듯 시작된 위기는 결국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산 규모 6천억 달러가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은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와 평생 모은 돈을 앗아갔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제 일 영원하던 빵이 오늘 일 500원이 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의 구매력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배신이며 시스템을 망가뜨린 주범들은 살아남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부조리입니다. 이 거대한 불공정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은 정부나 은행 없이도 거래 가능한 전자화폐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사토시는 첫 블록에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 임박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을 새겨 탄생의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기존 화폐 시스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기술적 응답이자 불신임 투표였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거래를 막을 수 없는 이 새로운 화폐는 탈중앙화된 신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중앙기관 없이도 해킹이 불가능한 디지털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블록체인은 조선 왕조실록을 전국의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며 역사를 지켜낸 방식의 디지털 버전이자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기록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만 대의 컴퓨터인 노드에 똑같이 복제되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래를 시작하면 이 정보는 블록이라는 상자에 담기며 암호 기술을 통해 이전 상자와 연결됩니다.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히 연결된 이 구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부르며 한번 연결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블록의 내용을 바꾸려면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의 암호를 전부 풀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연산 능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요새의 성벽을 쌓고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 세계의 채굴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굴은 단순히 돈을 캐는 행위가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보안 작업입니다. 채굴자들은 엄청난 컴퓨터 연산 능력을 동원해 수백만 개의 열쇠 중 단 하나의 진짜 열쇠를 찾는 것과 같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풉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채굴자는 새로운 거래 블록을 생성하고 체인에 연결할 권한을 얻으며 네트워크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정직하게 보안 작업에 참여한 대가로 채굴자는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며 이를 작업 증명 원리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참여자가 보상을 얻기 위해 정직하게 장부를 기록하고 경쟁하는 과정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로 만듭니다. 만약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가진 누군가 네트워크의 절반이 넘는 힘을 장악해 장부를 조작하는 51% 공격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공격은 천문학적인 장비 비용과 전력 소모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공격에 필요한 최신 채굴 장비와 전력을 확보하는 데만 수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공격에 성공하더라도 네트워크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며 공격자가 훔친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스스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확보한 자산의 가치를 파괴하는 공격을 감행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는 점이 비트코인을 보호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분산된 신뢰와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코드를 엮어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디지털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기술적 요새라도 현실 세계의 거대한 권력인 각국 정부와 월스트리트의 힘 앞에서는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거대 금융자본과 정부들은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파괴해야 할 적으로 볼지 새로운 기회로 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역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암호화폐는 일부 고위험 투자자들의 영역이었으나 이제는 월가의 주류 금융 시스템 안으로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을 통해 일반인들도 주식처럼 쉽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 자산은 약 230억 달러로 이는 한화로 무려 1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출시 초기와 비교하면 자산 규모가 5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6%를 넘어섰습니다. 월가의 거대한 자본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안착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제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면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 시장법인 미카미시를 통해 시장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행된 이 법은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금 세탁을 막도록 엄격히 규제합니다. 과거의 무법지대 같았던 암호화폐 시장에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가 생기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안심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자 미국의 대형 거래소들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는 규제를 통한 또 다른 형태의 포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중국의 행보는 미국이나 유럽의 포용과는 정반대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는 탈중앙화를 꿈꾸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화폐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민간 결제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모든 돈의 흐름을 국가가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은 국제 무역에서 달러 대신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6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지갑에 이자를 지급하는 등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예금 통화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 서버에 남는 완벽한 감시 시스템인 디지털 위안화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통제를 우선시하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하면서 판이 바뀌고 있지만 이 경기장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비트코인보다 더 거대한 잠재력을 가졌거나 혹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 시장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들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디지털 국가라고도 불리는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 화폐 본연의 기능인 가치 저장에 집중했다면 이더리움은 그 위에 무엇이든 올릴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 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국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코드가 알아서 계약을 실행하는 자판기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금융과 법적 계약을 코드화하여 신뢰의 중개인 없이 실행하는 것이죠. 이 문이 열리자마자 그 위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금융의 혁신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없는 금융, 즉 디파이로 불리는 시스템이며 이는 예금과 대출 같은 활동을 오직 코드에 맡기는 혁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 시장의 지형을 바꾼 NFT로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소유권을 부여하여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세 번째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거대 자산을 쪼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문가들은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기존 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건설하는 일종의 운영 체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디지털 국가가 실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혈액,
즉 화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널뛰게 하는 화폐로는 당장 오늘 점심값을 결제하거나 직원의 월급을 주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을 미국 달러와 같은 실제 화폐에 1대1로 고정하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액은 무려 33조 달러에 달하며 암호화폐 경제의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혈액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제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테더, USDT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테더는 고객이 맡긴 1달러만큼 코인을 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만큼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의 77%가 현금성 자산이며 대부분 안전한 미국 국채라고 밝히고 있으나 비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테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는 뱅크런이 터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연쇄 붕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거래소와 디파이 서비스가 테더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디지털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사면 가격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그 웃지 못할 농담의 굴레를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 살인적인 변동성을 아군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간단한 무기는 바로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모으는 이 방식은 마치 적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이 시간의 힘을 빌리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기로 했다면 가격이 비쌀 때는 적은 양을 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폭락하여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도 우리는 똑같이 10만 원을 시장에 투입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싼 값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021년 역대 최고점 시절에 1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했다면 아주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달 50만 원씩 분할 매수를 했다면 반등 시점에 훨씬 빠르게 원금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분할 매수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애쓰는 대신 시간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공포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살 것인가, 즉 당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비트코인과 플랫폼 성장을 꿈꾸는 이더리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비트코인 7, 이더리움 3의 비율로 구성하는 7대3 전략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두 자산의 비중을 5대5로 가져가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스크 감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심리 게임이며 탐욕과 공포라는 롤러코스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계획뿐입니다.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 원칙은 시장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비트코인이 그려갈 10년 후의 미래 시나리오를 살펴볼 것입니다. 2036년의 첫 번째 미래는 비트코인이 통합 팽창의 시대에서 인류의 자산을 지켜줄 최종적인 안전 피난처인 디지털 골드로 완성되는 세상입니다. 공급량이 이 100만 개로 고정된 절대적 희소성은 계속 공급이 늘어나는 금보다 더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연기금과 국부 펀드 같은 거대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며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기관의 수요가 계속되고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이 미래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오히려 가치가 빛나는 진정한 디지털 금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미래는 비트코인이 독립적인 안전자산이 되기보다 주식시장의 나스닥 지수처럼 움직이는 고위험 기술주 중 하나로 남는 세상입니다. 이 미래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기술주와 함께 급등락을 반복하며
시장의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은 유지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나스닥의 또 다른 버전으로 취급받으며 변동성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는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 시스템 편입에 끝내 실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소수 마니아의 전유물로 남는 암울한 시나리오입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내세우고 비트코인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암호 체계가 위협받는 등 기술적 위기까지 겹친다면 비트코인은 실패한 유토피아적 실험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운명은 기술뿐 아니라 거시 경제의 흐름과 정부의 규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 화폐 시스템이 고장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비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탈리 브루넬의 저서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은 권력과 가까운 이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 부를 축적하는 불공정한 캉티용 효과의 실체를 날카롭게 폭로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비싼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비트코인은 우리 자산을 지켜줄 재정적 구명정 역할을 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노력을 희석하거나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는 이 100만 개의 희소성은 비트코인을 무너져가는 금융 시스템 속 유일한 디지털 요새로 만듭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투기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도구이자 자유의 상징이며 무너져가는 경제적 환경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기존 방식대로만 저축하고 기다리는 것은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으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는 곧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됩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면 이제 국가나 은행의 손이 아닌 나의 통제 아래 소중한 자산을 두고 새로운 화폐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며 준비된 사람만이 이 거대한 부의 이전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현명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